자, 안녕하십니까. 이 보강으로 계속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시수를 양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아무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얘기할 내용은, Magnetically coupled circuit, 즉 우리말로 하면 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회로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 강의 노트에 우리가 다룰 간단한 목차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자개결합 회로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좀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상호 인덕턴스란, 뮤추얼 인덕턴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커플링이 된 회로에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개결합의 대표적인 디바이스라고 할까요? 회로의 응용 예가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외에도 요즘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 장치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촉되지 않고 오로지 마그네티컬리 자기적으로만 결합되어 있는 회로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응용의 예인데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란 무엇인지, 그리고 오토 트랜스포머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강의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기적으로 결합된 자개결합 회로란 무엇인가, 이 얘기부터 개념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었던 회로란 한 회로에서 우리가 어떤 한 회로가 있고요, 또 다른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에서 또 다른 회로로 전류나 또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주고받을 때 반드시 conductively coupling 돼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둘 사이에 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가 운반돼서 이 전류를 통해서 전기적인 에너지가 전달되어 왔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1번 회로에서 서킷 1에서 서킷 2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즉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정기적인 에너지를 결합하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마그네틱 필드라는 거예요. 자기장이라는 것이 이 두 회로 사이에 결합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둘 사이의 회로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고 계시는 트랜스포머입니다. 두 개의 트랜스포머란 별게 아니고 두 개의 인덕터를 인접해서 맞닿게 해놓은 거죠. 이 두 개의 인덕터들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덕터 안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죠?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B필드라고 부르는 자기장이 존재하고요. 이 자기장이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유된 자기장이 두 개의 인덕터 사이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둘 사이의 회로에 어느 한쪽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물론 교류입니다. 지금 이 직류일 때는요, 자개결합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즉 전류든 전압이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교류일 때만 오로지 그리고 언제나 자개결합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이나 회로 1에서 특히 인덕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장에 대한 공부를 하셨죠? 아닙니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기장에 대해서는 뭐 끄떡끄떡하지만 자기장 얘기만 나오면 사실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정상입니다. 나 역시도 그랬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전기를 연구하고 전기를 탐구했던 이 초창기에 여러 물리학자들도 전기와 자기가 매우 이상한, 특히 전기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략히 우리가 유도란 무엇인지, 인덕션, 지금 바로 이게 키워드인데요. 인덕션, 유도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셀프 인덕션, 자기 유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조차도 이미 전자기학이나 여러분들 회로원에서 다뤘던 것이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유도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 패러데이 인덕션 로우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속이라고 부르죠. 마그네틱 플럭스. 자속 밀도라고 하죠. 마그네틱 플럭스 데인시티에 대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자속, 마그네틱 플럭스와 마그네틱 플럭스 데인시티, 우리가 보통 H라고 하고 이거를 B라는 심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또는 자속을 파이라고 하죠. 자, 이런 개념들이 뭐 1800년도 초에 전자기를 다뤘던 물리학자들에게는 좀 애매모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자석이 있습니다. M극과 S극이 있죠.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력선, 자기력선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출발은 그랬겠죠. 여기다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철가루들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걸 발견했던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력이 세다, 자석이 세다, 우리가 강한 자력을 갖고 있다, 또는 약한 자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뭔가 물리학자들은 정량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정의할까를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내가 뭐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가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철가루가 이렇게 어떤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정렬되는 것을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자기력을 만드는 가상의 선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 자력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봤던 거예요. 이런 가상이, 이것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았겠죠. 이런 가상의 자기력을 만드는 선들이 존재할 텐데, 이 자기력선, 이 가상의 자기력선이 얼마만큼 많으냐,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그 사람들은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일단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속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고요. 이 마그네틱 플럭스의 단위는 여기 보시면 웨버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웨버의 이름을 따서 원 웨버가 이게 굉장히 큰 자속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이런 지점보다 이런 지점이 여러분들 만일 자석을 갖다 놓는다면 여기에 놓은 자석과 여기에 놓은 자석이 어느 게 더 반발력이 심하겠습니까? 당연히 요 자석의 근처에 놓여 있는 자석이 더 강한 반발력을 느낄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지역의 자기력이 이 지역의 자기력보다 더 큰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도 100개의 자속선이 지나가고 여기도 100개의 자속선이 지나가는데 여기는 더 자기력이 강하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자기력의 힘의 크기는 얼마나 자기력이 크냐 작냐의 요소는 자속선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면적당 100개의 자속선이 지나가는 경우와 똑같은 면적에도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그만 면적에 100개의 자속선이 지나가는 경우와 큰 면적에 100개의 자속선이 지나가는 경우, 이 경우에 밀도가 높은 거죠. 자속선의 밀도가. 바로 이 부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자속선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선의 수는 이 지역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는 자속선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선의 개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속선의 개수로 정의한다고 그랬는데 그보다는 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자속선의 개수, 즉 단위 면적당 마그네틱 플럭스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게 A라고 하면요, 단면적 A분의 파이, 자속을 나눈 값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속 밀도, 마그네틱 플럭스 데니시티라고 정의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 데니시티, 자속 밀도입니다. 통상 우리가 심볼로는 B로 표현하죠. 그리고 단위는 T라고 쓰고 테슬라라고 정의하죠. 자, 그래서 원 테슬라 곱하기 제곱미터는 원 웨버입니다. 즉, 원 테슬라는 1제곱미터당 원 웨버의 자속이 지나갈 때 우리를 이때 그 자속 밀도를 원 테슬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속 밀도와 자속의 차이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패러데이가 했던 실험은 이런 거죠. 이런 코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코일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류계를 달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게 여기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자석을 N극과 S극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그 자석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암미터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겠죠. 그랬더니 중요한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이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 코일 주위에 전류가 흐르게만 할 분명히 기전력, 전압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만 발생합니까? 자석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든지 또는 빠져나가든지 이럴 때만 전류가 흐르고 또는 기전력이 발생하고, 일단 들어와서 자석이 정지해 있으면
전류계는 다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속이 있다고 해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다고 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자속이 변화하는 곳에, 즉 자석이 들어오게 되면 자속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또 자석이 빠져나가면 자속이 감소하죠. 즉 자속이 변화하는 곳에 시간에 따라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하게 되면 이때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관찰한 겁니다. 자, 이건 유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법칙입니다. 법칙이란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연의 우리 중력 법칙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패러데이 유도 법칙 자연의 질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패러데이가 이렇게 발견한 자연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자, 근데 더더군다나 여기에 코일을 한 번 감았을 때와 두 번 감았을 때 또는 세 번 감았을 때 기전력이 감은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걸 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식을 유명한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다시 얘기한다면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하는 곳에 반드시 그 코일 주위에는 전압,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전력을 우리가 유도 전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유도 전압은 코일의 권선수죠. 턴수와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율에 비례한다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 유도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덕터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회로에서 다루었던 인덕터에서 발생하는 자기유도 현상, 셀프 인덕션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미 이런 내용들이 회로 1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혹시 많이 까먹었던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유도 현상이 뭔지, 이것이 셀프 인덕션이 바로 인덕터의 바로 중요한 특성이죠. 자, 코일이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형태의 이런 코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런 코일 형태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도선에도 유도 현상은 발생해요. 그 유도가 매우 미약할 뿐이죠. 우리가 유도 현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자속 밀도를 많이 담기 위해서 솔레노이드 형태의 코일로 만들 뿐이지, 다시 말하면 인덕턴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인덕턴스가 거의 0인 겁니다. 인덕턴스가 이제 커지게 돼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만드는 것 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죠. 교류 형태로. 자, 그렇게 되면 자기유도 현상이라는 게 왜 생기겠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전압을 인가하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여기 이제 교류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교류 전류가 흘러요. 여러분들 암페어의 법칙 알고 있죠? 암페어 법칙이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도선에, 이것도 역시 자연 법칙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자기학에서 배웠겠지만 맥스웰 4개의 방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2개의 식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패러데이의 법칙과 지금 얘기하는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자, 암페어 법칙이란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전류란 또 달리 말하면 전하의 이동입니다. 전하가 이동하는 곳에, 달리 말하면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그 주위에는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실험적인 관찰이고요. 자, 이런 암페어 법칙이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솔레노이드 형태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이 주위에는 자기장이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솔레노이드를 흐르는 전류는 교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장이 이 솔레노이드 안에 발생하는 자기장이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자기장이 전류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 안에 존재하는 자속 또는 자기장이 동시에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도선 주위에 자속의 변화는 코일의 개수 넣어도 좋고요. 자속의 변화는 그 코일 주위에 새로운 유도 전압을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즉 교류가 어떤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흐르게 되면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류가 변화한다는 얘기는 이 솔레노이드 주위에 발생한 자속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자속이 변화하게 되면 이 솔레노이드 내에 스스로 발생되는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까의 경우는 아까 패러데이 법칙을 얘기할 때는 이런 코일 주위에 우리가 자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외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자속을 변화시켰죠. 반면에 지금 이 인덕터와 같은 솔레노이드의 경우는 외부의 자속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없습니다. 단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변할 뿐이에요. 교류이기 때문에. 변함으로 인해서 자속은 동시에 같이 변하게 되고요. 이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이 코일 내에 자기 스스로 유도 전압을 자체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유도 전압은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V는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인덕터의 지배 방정식이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자기 유도 현상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패러데이 유도 법칙은 아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만일 어떤 교류가 존재한다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에 대해서 한번 di에 대해서 나눠주고 di를 다시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개씩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요 앞에 요 값을 우리가 L이라고 인덕턴스라고 정의하게 되면 이런 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에는 유도 전압은 전류의 변화값에 비례하게 되고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인덕턴스, 엄밀히 말하면 셀프 인덕턴스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정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V는 이미 알고 있는 인덕터를 지배하는 바로 인덕터라는 건 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장치예요. 그래서 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그때 발생하는 유도 전압은 전류의 변화에 비례하고 이 비례 상수를 우리는 셀프 인덕턴스 또는 그냥 줄여서 인덕턴스라고 불러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확장하자는 겁니다. 이제 두 개의 코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일 1이 있고요. 이 코일이 갖는 셀프 인덕턴스는 L1입니다. 자, 그리고 코일 2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코일이 갖고 있는 셀프 인덕턴스는 L2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요 첫 번째 코일이 임피던스를 갖고 있으니까 전류 I1이 흐르게 되면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V1이라는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없었다면, 만일 이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V1은 L1 DI1 DT라는 이식만으로 충분했어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코일이 요 첫 번째 코일과 매우 인접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덕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랬고요. 교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이 코일 안에만 이렇게 딱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쪽 코일도 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장이 변하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랬고요. 따라서 이 코일은 사실은 아무런 기전력을 발생시킬 만한 원인이 없죠. 원인이 없었지만 요 인접한 코일에서 자기장이 변하게 됨에 따라 이 자기장이 2번 코일에 영향을 주고 2번 코일은 1번 코일이 갖고 있는 자기장이 변하니까 유도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기전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요 파이11과 파이12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파이11은 1번 코일이 발생시킨 자속을 얘기하고요. 그것이 1번 코일에만 미치는 자속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부분, 이게 한 뭐 80%라면요. 한 20% 정도는 일부분의 자속은 2번 코일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속 성분이 있겠죠. 그거를 파이12라고 한 겁니다. 1번 코일이 2번 코일에 기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속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V2란 놈이 소위 유도 현상에 의해서 물리적으로는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지만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 I1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얘는 패러데이 유도 법칙에 하면 여기에 감겨있는 권선수는 N2고요. 여기 감겨있는 권선수는 N1입니다. 따라서 요 2번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전압이니까 N2가 될 거고요. 요때 자속의 변화는 아까 파이12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이12는 뭐에 의해서 발생했냐면 똑같이 전류 I1의 변화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DI1으로 한번 나눠주고 DI1으로 한번 곱해줘도 식에는 변화가 없고요.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상수라고 한다면 2번 코일의 기전력은 이 인접한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도 현상을 상호 유도라고 불러요.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발생하는 요 비례상수가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1번 코일이 2번 코일에 만든 뮤추얼 인덕턴스라 해서 M21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호유도 관계식을 동일하게 여러분들 내 강의 노트에 보듯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V2는 여기서 V2란 2번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이고요. 2번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은 1번 코일 쪽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비례 상수를 M21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셀프 인덕턴스에선 L이라고 썼으면 뮤추얼 인덕턴스에선 M이라고 쓰는데요. 1번이 2번에게 발생시키는 뮤추얼 인덕턴스를 해서 M21이라고 씁니다. 똑같이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2번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1번 코일에 기전력 V1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V1은 DI2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는 2번 코일이 1번 코일을 상호 유도시켰기 때문에 M12라고 씁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상호 유도 현상,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하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2번 코일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은 M21이라고 썼고요. 반대로 1번 코일에서도 기전력이 I2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데 이때는 M12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M21은 M12와 같습니다. 자, 이 증명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이 상호 유도가 되는 회로의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뭐 간단한 약식 증명을 하도록 하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첨자를 그냥 구분 없이 어떤 경우도 뮤추얼 인덕턴스는 동일하고요. 그냥 M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한 정의가 내 강의 노트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자, 이 뮤추얼 인덕턴스란 하나의 콘덕터, 우리가 코일이라는 것으로 대변했고요. 이 하나의 코일이 이웃한 다른 인덕터에 어떤 전압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V2란 놈이 그 인접한 구동시켰던 옆 코일의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전류의 변화가 이웃한 코일의 상호유도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이 M이 크면 클수록 같은 전류가 양이 변하더라도 더 많은 전압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 M이 크다는 것은 상호유도 현상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기장애에서 결합력이 매우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한쪽의 코일이 상대방의 코일에 상호 유도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치를 우리는 M, 심볼로는 M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다. 그리고 단위는 우리가 셀프 인덕턴스 L과 동일하게 헨리라는 값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상호 유도 전압이 발생하는데요. 이 상호 유도 전압의 부호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부호의 문제는 중요하죠. 잠깐만 좀 지우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또 다른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I1T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V2라는 이 V2는 자, 이러한 식에 의해서 유도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발생하는 V2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지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도되는 전압의 부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렌츠의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렌츠의 법칙도 여러분들 전자기학에서 배웠을 텐데, 렌츠의 법칙, 회로에서는 이런 물리학 얘기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물론 없지만 간략히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이 뒤에 아마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자, 이런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패러데이 유도 법칙에 의하면 여기 자석을 이렇게 넣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코일은. 그러면 자기 플럭스의 변화는 뭘 발생시킨다 그랬냐면 유도 전압을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발생시키냐는 거죠. 자, 렌츠는 어떤 걸 발견했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이쪽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상쇄시키려고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되냐면 여러분 오른손 법칙 알죠? 네, 지금 카메라 때문에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감으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류가 이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야 된다. 이게 지금 입체적이 아니라서 좀 곤란한데 코일이 이렇게 그래도 입체적으로 안 보이죠. 자, 아무튼 여기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자속이 이쪽으로 증가되면 유도전압이 발생하는 방향은 언제나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증가한 자기장을 거꾸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자기장이 발생하도록 그쪽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전류가 왜 발생해야 됩니까? 암페어 법칙이야.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자기장이 발생하니까. 반대로 자석을 뒤로 빼게 되면요,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는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보강해 주려고 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일을 이렇게 감았느냐, 여기 보시면 코일을 보입니까? 안 보이네. 조금만 키워봅시다. 자, 이렇게도 안 보이네요. 그냥 나중에 강의 시간에 또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코일이 이렇게 됐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자기장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오른손 법칙에서 자기장은 이쪽으로 흘러요. 이쪽으로 발생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변화하는 자기장을 상쇄하는 쪽으로 전류가 발생하고 그 전류를 유도하는 쪽의 방향으로 유도전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렌츠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감겨 있는지, 또는 코일 감는 반대로 감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감았는지 반시계 방향인지 감았는지에 따라 유도전압의 방향은 반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3차원적인 코일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도전압의 방향을 정확히 알려면.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회로에 어떤 인덕터를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쪽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감겼는지 반시계로 감겼는지 우리는 알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정교하게 그리기 위해는 회로 심볼을 우리가 그렇게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회로에는 사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소위 발생하는 것이 닷 컨벤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닷 컨벤션의 간단한 정의만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시 오프라인 강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닷 컨벤션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할 텐데요.
자, 다시 봅시다. 자, 닷 컨벤션이란 여기 보면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류가 이렇게 I1, 여기 1번 코일이고요. 2번 코일입니다. 그래서 1번 코일에 교류전류 I1이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도전압 V2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플러스인지 여기가 마이너스인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거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요 유도시키는 코일에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또는 유도당하는 코일의 요 건선 방향이 이쪽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압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냥 우리는 회로에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약속을 만든 게 바로 닷 컨벤션이고요. 여기 보면 두 개의 코일 사이에 이런 점들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닷이 점 아닙니까? 점들을 찍음으로 인해서 유도되는 전압의 부호를 우리가 이런 평면, 2차원적인 평면 회로도에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컨벤션, 규약입니다. 자, 이 규약만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 규약의 약속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오프라인 강의 때 좀 더 내가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약속을 봅시다. 자, 보면 유도하는 1차 쪽 솔레노이드에도 다시 찍혀 있고요. 유도되는 쪽에도 다시 찍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지금 위에 다 찍혀 있지만 어떤 때는 아래 찍힐 수도 있고요. 둘 다 아래쪽에 찍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지금 점이 여기와 여기에 찍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도하는 쪽에 1차 쪽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차 쪽에서 즉 유도하는 쪽에 코일에서 전류가 다트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 enter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current enter dot of the one coil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다트가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다면 전류는 이렇게 해서 다트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인데요. 지금 이 경우라면 다트가 위에 있으니까 유도하는 전류가 다트 쪽으로 엔터하고 있어요. 엔터하고 있을 때는 유도당하는 쪽에 기전력, 유도 전압의 부호는 또 점이 찍혀 있거든요. 점이 찍혀 있는 쪽이 플러스고 그 반대쪽이 마이너스로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코일이 건선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회로에서는 코일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다트를 찍음으로 인해서 약속을 정한 것 뿐이에요. 사실 그게 다고요. 여기에 어떤 깊은 이론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1차 코일 쪽에 다트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흘러요. 그러면 이 1차 쪽의 전류는 다트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유도되는 쪽의 다트 쪽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유도전압의 부호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1차 쪽에 전류가 다트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되는 쪽, 2차 코일 쪽에 다트에는 플러스, 이쪽에는 마이너스로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1차 쪽에 다트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2차 쪽에는 다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다트가 같은 쪽에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감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트가 반대쪽으로 찍혀 있으면 한쪽은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 2차 쪽은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권선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사실은. 자, 이 경우도 이번엔 I2 쪽에서 유도를 합니다. I2 쪽에서 유도를 하는데 1차 쪽으로 1번 코일 쪽으로 유도 전압을 만드는데 이거는 다트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 유도되는 쪽에 다트에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고요. 이 경우도 유도되는 쪽에 다트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회로도를 그릴 때 이 코일이 3차원적으로 어떻게 감겨 있는지를 사실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알 필요도 굳이 없기 때문에 회로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점을 찍어서 유도되는 전압의 부호를 약속한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고 다시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의 때 돌아와서 이 닷 컨벤션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